나 204쪽이죠. 과제를 다 해야지. 자, 우선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있을까요? 응. 204쪽부터 과제 내주지 않느냐? 뭐가? 이 시간에 뭐 그냥 과제가? 뭐 그냥? 유병 아니야? 아 진짜. 어디 알차리냐고. 과제 어디 배웠어? 뒤쪽은 몇 줄이나? 아니 다이트 했어. 그치? 다이트 하고. 우리 이번 주에 호텔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알려주세요. 아 PP에 들어왔느냐? 여기 문제 다 풀었냐 그럼 우리? 안녕하세요. 마무리 하지 것 같아. 마무리랑 수능 문제 풀어갖고 그랬지 내가. 네. 그랬지? 네, 수능 아직 없었는데 바꿔서 마무리는 다 풀었죠? 248쪽인 거지? 네. 내가 준 파일이 없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해볼게. 아니 얘한테 파일을 내가 보내주겠거든. 완전히 잡으실까요? 어? 완전히 아예 책한 건 아니에요. 이제 네 친구한테 보내줘라. 나는 네. 표기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다른데. 여기를 만든다고? 네. 나랑 아까 썼지? 저 주로 쓴 밖에 없어요. 주무시는 거 괜찮고. 네. 얘가 무슨 주사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썼지? 이 파일이거든? 그럼 얘는 모두 보내기. 이름 되지. 그리고 이게 안 되네. 아, 오늘 뭐지? 바꿨는데? 은영이 만들었는데? 있다, 현실이 없다. 맞지? 248쪽 1번부터 3번까지 보자. 질문. 없죠? 네. 자, 8번까지. 없으니까 없으면 넘어가시고 1번부터 12번까지. 십일 번 자, 버킷 림프종은 턱에 종양이 생기는 유전병이라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주로 어린이에게서 발견된다. 그림은 버킷 림프종 환자의 세 가지 세포에 들어있는 8번과 14번 염색체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 나눈 세포라는 것은 생식 분열을 해서 난자가 될 세포를 나눈 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뭐였어? 생식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이 되겠죠. 나눈 세포는. 하지만 상피 세포는 유전이 돼? 유전이 안 될 거야. 그쵸? 얘는 체세포 분열만 할 거니까. 나눈 세포는 생식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유전이 가능하고, 상피세포는 유전이 안 될 것이고, 버킷 림프종 세포는 어떻게 될까? 우선 8번과 14번이고 버킷 림프종 세포종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뭐지? 전자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옳은 걸 물어봤어. 가봅시다. 버킷 림프종 세포는 체세포 분열 결과로 형성되었다 그랬어. 잘 모르겠죠? 우선 넘어가보고. 이 환자의 버킷 림프종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그랬어. 나눈 세포는 지금 정상이잖아. 그치? 자손에게 전달된 나눈 세포는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자손에게 유전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될 것이고, 자, 디귿 버킷 림프종 세포에서 8번의 염색체에서는 여기가 일어났대. 8번과 14번이 전자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 무슨 말일까? 아, 이 세 개의 세포가 지금 어떤 A라는 사람의 세포인 거야. 그치? A라는 사람의 세포인데 이 버킷 림프종 세포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병을 앓고 있어.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드는 남은 세포는 지금 어때? 정상이야. 상피세포도 정상이고. 그러니까 자손에게 전달이 되겠어? 전달이 안 되겠어. 그쵸? 하지만은 이 버킷 림프종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어때? 이 버킷 림프종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이 세포가 생식세포 분열을 하더라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우선 맞는 말이 되겠지.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좀 애매하게 써놓긴 했는데. 자,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는 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까지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6번까지. 자, 16번까지 없으면은, 자,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인자 유전에서 선생님이 앞에 그 확률 구하는 방법 알려줬죠? 그치? 대문자 수 확률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자, 이제 연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연관이 돼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관련돼서 자,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지금 어떻게 돼 있겠냐? 자, 이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라지 A와 라지 B가 서로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스몰 A와 스몰 B가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투수쌍의 대립 유전자를 가진 거에서 연관이 돼 있는 경우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자, 라지 A와 스몰 B가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스몰 A와 라지 B가 연관이 돼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 그러면 자손이 생길 때, 자, 이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 스몰 B 사람이 서로 교배가 일어났어. 수정이 일어났어. 자, 그러면 이때 생길 수 있는, 자, 수정 세포를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먼저, 자,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 용어를 가르치지 않는데 이 용어가 좀 편하니까 선생님 설명할게. 자, 이렇게 큰 대문자끼리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상인이라고 하고, 자, 오른쪽에서 자, 큰 대문자와 소문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상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자, 부모가 둘 다 상인인 경우가 있겠죠? 부모가 둘 다 상인인 경우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둘 다 상인인 경우. 그러면 부모가 둘 다 대문자끼리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소문자끼리 서로 연관이 돼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생기는 표현형이 몇 가지가 생기느냐? 봅시다. 지금 다인자 유전을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대문자 수가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가 두 개 있고 하나 있고 아니 대문자가 두 개 있고 하나도 없죠. 자, 이게 다 교배가 일어난다. 수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라지 A 대문자가 네 개인 경우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가 두 개 있고 있는 경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전자형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게 1대 2대 1의 확률로 생기겠지. 헷갈리면은 이 2를 잡고 이것이 요거랑 교배가 수정이 일어나고 이거랑 수정이 됐다. 또는 이 하나를 잡고 요것이 이렇게 수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대문자가 생길 수 있는 표현형이 4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이 표현형이 생기겠죠. 즉 표현형이 몇 가지가 생긴다? 3가지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반과 상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상반과 상반은 서로 대문자와 소문자가 엇갈려 있는 거죠. 지금 대문자가 하나 다 하나씩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수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라지 라지 A만 갖거나 혹은 스몰 B만 갖거나 혹은 라지 A와 스몰 B를 갖고 스몰 A와 라지 B를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스몰 A만 갖고 라지 B를 갖는 경우가 있겠죠. 역시 이것도 어때? 이게 1대 2대 1의 확률로 생기죠. 그리고 지금 표현형을 써보자면 B문자가 2개씩이죠 다. 그치? 표현형이 다 2개야. 그럼 즉 몇 가지가 생긴다고? 한 가지가 생긴다.
자, 이제 마지막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에 어떤 경우가 되겠어? 한 명은 상인의 경우, 다른 한 명은 상반인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써보자. 자, 그러면 상인인 경우는 대문자가 두 개인 게 같이 갈 것이고, 대문자가 아예 없는 것이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라지 B와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라지 A와 라지 B, 스몰 A와 라지 B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스몰 A와 스몰 B, 라지 A와 스몰 B를 가진 사람. 또는 스몰 A와 스몰 B, 스몰 A, 라지 B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겠죠. 자, 어떻게 되냐? 자, 1대 1대 2의 확률이 생기지. 자, 대문자 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대문자가 3개, 3개, 1개, 1개죠. 자, 즉 표현형이 몇 가지가 생긴다? 두 가지가 생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야? 두 쌍. 그치?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연관돼 있는 경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가 어떠냐? 이번에는 세 쌍이야. 자, 세 쌍의 대립 유전자를 가졌는데, 자, 한 쌍은 연관돼 있고 한 쌍은 독립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 쌍은 연관이 이렇게 돼 있고 다른 한 쌍은 독립이 돼 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혹은 자, 이 연관이 아까 상반으로도 연관돼 있을 경우가 있겠죠? 상반. 그리고 하나는 독립인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상인부터 했었죠? 상인과 상인이 서로 수정이 되었다. 그러면 대문자가 두 개와 대문자가 아예 없는 게 같이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하나 있고 없는 거, 대문자가 하나 있고 없는 게 또 따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몇 가지였어? 상인과 상인이 세 가지였지, 표현형이. 기억납니까? 표현형이 앞에 이 두 개가 연관돼 있는 게 세 가지였어, 세 가지. 네 개, 두 개, 하나도 없는 거. 여기에 뭐가 표현돼 있어? 이 독립인 상태 T, 여기 T라고 되어 있는데 T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몇 가지가 됩니까? 제일 많은 게 두 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고 0개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되냐?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0개 해서 총 7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6, 5, 4, 4, 맞죠? 3, 2, 2, 1, 0. 그쵸? 총 몇 가지가 나와? 7가지가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반과
상반인 경우가 있겠죠? 상반과 상반인 게 서로 엇갈려 있는 거지. 자, 이때 뭐야? 표현형이 한 가지였어. 그쵸? 표현형이 한 가지였죠. 앞에서 기억납니까? 위에 연관돼 있는 것은 표현형이 한 가지였어. 뭐만이었었어? 두 가지인 경우. 대문자가 두 개인 경우 한 가지였죠. 여기에 두 개, 독립된 데서 두 개, 한 개, 0개, 의 표현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총 표현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개, 세 개,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어? 상인과 상반으로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연관된 게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세 개거나 또는 한 개거나. 대문자가 세 개거나 한 개거나. 여기에 두 개, 한 개, 한 개가 서로 합해지면은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냐? 다섯 가지가 나오겠죠? 오, 세 개, 두 개. 네 개를 맞으면 네 개, 5, 4, 3, 2, 1. 이렇게 나오겠죠? 총 몇 가지야? 다섯 가지가. 자, 세상에 유전자인데 지금 뭐야? 두 개만 연관돼 있고 한 개는 독립인 경우죠.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게. 그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이 다 어떻게 됐어? 다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있겠지. 다 연관이 돼 있는. 자, 그 경우는 뭐냐? 대문자끼리 돼 있는 거. 대문자끼리 돼 있고 수문자끼리 돼 있는 거. 혹은 대문자 하나에 소문자 두 개. 소문자 하나에 대문자 두 개 있는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대문자가 다 돼 있고 소문자로 다 돼 있는 이 경우가 서로 교배가 수정이 일어났다. 자, 그럼 어떠냐? 다 대문자인 경우가 있겠죠? 자, 여섯 개가 다 대문자인 경우. 혹은 한쪽만 대문자인 경우. 또는 뭐가 되겠어? 다 소문자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총 6개, 3개, 하나도 없는 거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자, 또는 어떻게 되냐? 자, 대문자가
아니, 대문자 하나에 소문자 두 개인 이 경우가 두 배가 일어난 경우가 있겠죠? 대문자 수가 중요하니까 대문자가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인 경우죠. 그러면 대문자가 지금 두 개인 경우 또는 세 개인 경우 또는 네 개인 경우가 있겠죠? 이게 1대 2대 1의 확률로 생기죠. 총 여기도 몇 가지야? 세 가지입니다. 표현형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가 뭐가 있어? 이게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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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와 대문자 하나, 그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대문자 4개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5개로 생기죠. 그 다음에 2개, 1개 생기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생겨? 4가지가 생겨.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이걸 다 총합해서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표현형이 서로 다 이영접합을 가지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때 자, 두 개가 서로 연관돼 있을 경우 자, 첫 번째 상인과 상인일 경우 몇 가지였어?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상반과 상반일 경우 몇 가지였어?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상인과 상반이 서로 섞여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했던 게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한 개가 독립일 경우가 있었죠. 그때 상인과 상인일 경우가 7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상반과 상반일 경우가 3가지 그 다음에 상인과 상반일 경우가 5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3가지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있었지. 그때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있는 거 상인과 상인이 서로 수정이 일어나면 3가지 그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 있었죠. 그럴 경우가 역시 3가지 그다음에 대문자끼리 있는 것과 소문자 있는 거 그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게 서로 수정이 일어났을 때 4가지가 있었어.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 외워야겠지. 312, 735, 334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가 여기 해당하는 게 나오면은 자릿수 구하지 말고 바로바로 문제 풀면은 속도가 좀 빠르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자, 지금은 뭐야? 다인자 유전이었어. 그치? 근데 다인자 유전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가끔 다인자 유전이 아닌 그냥 사람의 유전에서 연관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기억나면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럴 경우, 자, 이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 보면은 지금 표현형이, 자, 이렇게 보자.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냐? 3가지가 나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상반으로 수정이 일어났을 때도 총 몇 가지냐?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뭐야? 우열관계가 뚜렷한 경우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상인과 상반이 겹쳤을 때는 몇 가지가 나오냐? 4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3가지, 3가지, 4가지. 알겠어? 자, 그러면, 자, 수능 문제 254쪽에서 한번 몇 개만 풀어볼까?
자, 뭘 풀어볼까? 찍어봐봐, 너희들이. 두 문제만 생 풀어줄게. 안 풀어봤으면 그냥 찍어봐봐. 풀고 내일 지금 하는 응? 오늘 풀고 내일 가져와서 지금 하는데. 그럼 그럴래? 네. 네, 그러면 오늘 8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과제로. 그리고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내일이구나. 네. 내일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태계 갑시다. 항상 궁금한 게 뭐예요? 살짝 풀려면은 문제풀이 2주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생태계. 자, 첫 번째 생태계의 구성이죠. 자,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사슴인가? 사슴으로 돼 있죠. 사슴이라고 칩시다. 이 하나의 생명체를 우리는 하나를 개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체, 똑같은 종이 모여 있어.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으로 모여 있는 이 개체의 무리를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하죠. 이 군자가 이게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무리 군자죠. 그래서 개체 같은 종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지역에 자, 사슴만 있겠어? 사슴의 무리도 있을 것이고 A라는 무리 또 고양이 무리 막 이렇게 무리가 여러 개가 있겠죠? 자, 이런 무리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 개 개체군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군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군집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죠. 뭐 빛이라든지 공기, 거기에 처한 환경 이러한 것들이 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가장 큰 범주고 거기에 군집, 그다음에 군집에서 더 작은 범주가 개체군, 그다음에 개체로 이루어졌죠. 자, 이걸 잘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겠지. 자, 그러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죠? 생물적 요인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고 환경 요인인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자, 생산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독립 영양 생물인데 본인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러한 개체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소비자는 어때? 종속 영양 생물이죠. 자기 스스로 영양을 만들지 못하니까 뭐야? 뭔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종속 영양 생물이 될 것이고 분해자 역시 종속 영양 생물이죠. 어떤 사체나 배설물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를 하면서 본인이 에너지를 얻는 생물들을 분해자라고 하니까 이 분해자 역시 종속 영양 생물에 속하겠죠. 자,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이다. 환경이라고 얘기하면은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해자는 딱 3가지가 있죠. 자, 세균, 곰팡이, 버섯. 3개가 분해자에 속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세균, 곰팡이, 버섯. 버섯도 곰팡이의 일종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가장 큰 범주가 생태계가 되겠죠. 이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될 것이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생물적 요인이 환경, 즉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하죠. 자, 작용과 반작용 헷갈리면 돼?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생물적 요인 중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생산자와 분해자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겠죠.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 사이에서도 서로 어때? 개체끼리 서로 영향을 주겠죠. 이거 역시 상호작용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작용, 오른쪽 작용에 이해해가지고 나왔죠? 햇빛이 잘 들고 토양 양분이 풍부하면, 자, 빛이 잘 들고 토양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라는 거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작용이 되겠죠. 자, 또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 기온이 낮아지니까는 나뭇잎이 단풍이 들었죠. 노랗게 변하는 거. 역시 작용의 이해가 됩니다. 자, 낙엽이 많이 쌓이고, 자, 낙엽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는 생물이 쌓였다는 얘기죠. 토양이 그러면 비옥해지죠. 그래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거니까 반작용이 되겠죠. 자, 숲이 우거졌어. 나무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숲이 우거지면 어둡고 습해지겠죠. 빛이 못 들어오니까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거니까 반작용이 되는 것이고. 지렁이가 흙 속을 돌아다녀 보면은 흙 속에 구멍이 생기니까 통기성이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생물인 지렁이가 토양의 통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역시 반작용이 되겠지. 자, 그리고 외래어종 베스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토종의 어류가 감소하는 거 역시 이거는 뭐야? 생물과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개체군과 개체군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표고버섯은 참나무 줄기를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는다. 역시 상호작용. 이러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의 예시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자, 즉 환경이 어떤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예가 빛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자, 빛의 세기를 먼저 두면은 자, 햇빛이 잘 들어. 그러면 빛의 세기가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의 세기가 강하면은 자, 음지식물보다 양지식물이 더 잘 자랍니다. 자, 양지식물이 그럼 뭐냐? 자, 여기 보면은 광보상점이 있고 광포화점이 있죠? 자, 보상점이 무엇이냐? 자, 보상점이라는 것은 자,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흡수하죠. 그리고 또 뭘 해? 그 방면에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놓죠. 그래서 본인이 세포호흡을 한 것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을 모두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것처럼 나오잖아. 그치? 이산화탄소가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이게 보상점입니다. 그래서 외광산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보상점이죠. 자, 그리고 광포화점이 뭐냐?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자, 이산화탄소의 광합성을 이산화탄소로 이용을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광합성 양이 이 빛의 세계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때를 우리는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광합성을 이용해서 어떤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빛의 세기가 셀수록 처음에는 광합성 양이 점점 증가하겠죠. 광합성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증가할 건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광포화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을 비교했을 때 보상점이 역시 양지식물이 더 높고 포화점 역시 광포화점 역시 음지식물보다 양지식물이 더 넓고 빛의 세기가 더 크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의 세기가 강하면 양지식물이 더 잘 자라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양지식물보다는 음지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식물의 한 개체를 보자. 식물의 한 개체를 보면 꼭대기에 있는 자, 나뭇잎들 어때?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래에 있는 나뭇잎들 어때? 빛을 많이 받지 못한단 말이야. 자, 빛을 많이 받는 잎은 어때?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양엽이라고 합니다. 오래 보면 위에 그림이 보이죠? 자, 양엽이 있는데 이 양엽은 뭐냐?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있죠.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뭐냐? 잎이 더 얇아진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음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더 두꺼우면 잎의 크기가 더 작을 것이고 잎이 더 얇으면 잎이 더 넓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 한 개체, 식물 개체에서 빛의 세기에서 나뭇잎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잎의 크기와 잎의 두께가 이런 것들이 빛의 세기가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자, 그 아래에 보면 이제 빛의 파장입니다. 자, 빛의 파장이란 게 뭐냐? 자, 깊이 들어갈수록 어떤 것들이 자, 파장이 짧은 게 더 해수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청색광이 더 아래로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황색광, 그 다음이 적색광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하는 그러한 해조류들이 더 잘 자라겠죠. 그래서 수심에 따라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조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로 적색광을 이용하는 곳에는 녹조류가 잘 자라고 황색광을 이용하는 것은 갈조류, 그 다음에 청색광을 이용하는 곳에는 홍조류가 잘 자라겠죠. 그래서 이 수면의 깊이에 따라서 자라는 종류가 달라지더라. 역시 빛의 파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조시간. 자, 일조시간에 따라서 식물의 개화 시기와 동물의 생식 시기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 시력 확장에서 보면 일조시간과 식물이 개화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암기의 길이죠. 암기라는 것은 어두운 시기, 빛이 없는 어두운 시기의 길이가 중요하고 명기는 밝은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암기가 짧았다. 자, 임계 암기보다 더 짧아지면은 자, 장일 식물이 개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계 암기보다 더 길어지면은 뭐야? 단일 식물이 개화를 하죠. 자, 암기가 길지만 중간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때? 이게 연속적인 암기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뭐? 연속적인 암기의
길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잘리기 때문에 중간에 빛이 들어오면 연속적인 암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장일식물이 꽃을 피겠죠. 그래서 낮이 길면은 장일식물이,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짧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낮의 길이가 짧으면 단일식물이, 즉 연속적인 암기의 길이가 중요하다. 또는 동물 같은 경우는 꾀꼬리나 닭이 일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주로 알을 낳죠. 꾀꼬리나 닭은. 그리고 소노나 노루 같은 경우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조 시간에 따라서 식물이 개화하거나 동물이 생식시기가 달라지는 것, 그걸 우리는 광주기성이라고 하죠. 빛의 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광주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걸 봐봅시다. 자,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어때? 여기 여우가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로 가봅시다. 자,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의 전체 크기가 큽니다. 몸의 몸체가 크고, 자, 말단부가 작죠. 그래서 몸의 부피에 대한 체표면적 비가 작아져서 열 방출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체온 유지를 하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살수록 몸의 크기가 크고 말단부가 작죠. 자, 그리고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의 여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몸체는 작지만은 말단부가 크죠? 그래서 열 방출량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더운 지역에서 살아가겠죠. 자, 그리고 나비 같은 경우는 계절형이 있는데, 자,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는, 자, 어떻게 써? 겨울 시기에 번데기를 지내겠죠? 그래서 봄형의 나비 같은 경우 크기가 작고 색깔이 연합니다. 하지만 여름에 태어난 나비 같은 경우는 어때? 봄에 시기를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나비 같은 경우는 더 크기가 크고 색깔이 진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식물 경우 가봅시다. 식물. 자, 하련수 같은 경우는 어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추운 겨울을 지니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단풍. 자, 색변화를 일으켜서 잎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자,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러한 식물들도 있죠. 그런 식물들은 어떻게 되냐? 내 몸에 있는, 즉 식물 자체에 있는, 자, 당의 함량을 높이게 됩니다. 당의 함량을 높이게 되면 어느 점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겠죠. 어느 점을 낮추어서 겨울에 잎이 얼지 않게, 잎의 세포가 얼지 않게 해서 겨울을 지나게 되죠. 자, 이게 온도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자, 더운 지역에 사는 생물일수록 어때? 자,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사막에 사는 선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잎이 가시죠? 잎이 없고 가시 모양으로 해서 수분을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겠죠.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그리고 저수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때? 통기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통기 조직이라는 것은 공기가 이동하는 그러한 곳이겠죠. 그래서 통기 조직이 발달하게 되더라. 자, 우리가 맨날 먹는 쌀, 벼죠? 벼를 만져보면 어때? 가운데가 비어있죠. 볏짚 보면 가운데가 비어있잖아.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곤충 같은 건 경우 키틴질로 쌓여있죠? 그리고 조류라든지 조류의 알을 보면은 딱딱한 키틴질로 돼 있고 두꺼운 단단한 껍데기로 돼 있죠. 이거 다 역시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한 그러한 형태로 돼 있는 거죠. 즉 물이 생물에게도 영향을 주더라. 자, 이제 토양과 생물. 자, 토양이 영향을 주는 거. 자, 토양 같은 경우는 토양에는 여러 가지 세균과 곰팡이가 살겠죠. 자,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 같은 경우는 위쪽에 살겠죠. 그리고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주로 깊은 곳에 살겠죠, 토양에. 그래서 현기성 세균 같은 경우는 토양 속 깊은 곳에, 호기성 세균 같은 경우는 토양 표면에 주로 살고 있겠죠. 자, 이거 역시 토양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될 것이고, 자, 공기와 생물 같은 경우, 자, 우리가 고산지대 여행을 가게 되면 뭐 어떤 병을 앓죠? 고산병 앓게 되죠. 예? 자, 고산병이라는 게 뭐야? 높은 지역에 가면은 공기, 산소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경우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아파. 근데 그 지역 사는 사람들 어때? 그런 병을 가지고 걸리지 않죠. 왜? 저기 수가 그게 적혈구 수가 많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거 역시 자 공기와 우리 인간과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은 자 111쪽 자 한번 개념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덥네. 이걸 좀 읽어봐 그러면 춥지? 네.
자, 개념 정리 잘 하시고 뒤에 있는 기본 문제랑 개념 적용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수능 문제 그리고 하이탑의 개념 적용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오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지도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합시다.